이렇게 4개를 올렸어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56%. 예, 근데 여러분 약간 좀 무지성으로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이게, 보세요. 서울 아파트 살아난다? 매매 2년 만에 증가. 2023년 하반기 부동산 방향.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누르셨을 때, 제가 딱 이걸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또 거래량 얘기야? 아니, 구해주월부에서 지금 거래량 얘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또 이 얘기인가? 아, 이거 뭘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오늘 막 이런 고민이 저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거래량에 대한 얘기도 앞부분에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가격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현재 상황의 변수들을 짚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는 건 이 앞에 거래량이 아니라 2023년 하반기 부동산 방향, 요거에 집중을 해서 오늘의 주제는 맞아.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요거를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먼저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슨 기사가 나온 걸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요걸 한번 볼게요. 자, 노컷뉴스.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년 반 만에 상승 전환. 서울, 세종 70% 늘어. 여러분들 뭐 이제 저희 구해줘 월부 오래 보신 분들은 이런 문구 보면은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된다. 진짜 맞아? 네, 왜냐면 어그로성 기사들, 어그로성 제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데이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거래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 4월 마감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며칠이냐? 7월 6일입니다. 그 거래 신고를 30일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 거래가 된 거는 6월 말일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7월이 됐으니까 5월 마감까지 다 나왔겠죠? 네. 그래서 5월 거래량 마감 통계를 업데이트해서 최신 매매 거래량 현황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자, 요게 이제 2023년, 제가 이거는 이전 자료에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매 지수가 이 빨간색, 그러니까 매매값의 추이죠. 그리고 전세값의 추이가 이 파란색 실선입니다. 그죠?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면서 올라가죠. 그리고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매매 거래량이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전세 거래량이에요. 매매 거래량은 2006년 1월부터 있고요. 전세 거래량은 2011년 1월부터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걸 보면서 시장을 대충 가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선이 많으니까 헷갈리실 테니까 이것만 먼저 따라오세요.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를 봅시다. 2008년도 여기가 정점이었고 이렇게 했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2009년도에 살짝 이렇게 올라오죠. 떨어지다가 올라와서 2010년도부터 다시 쭉 빠져요.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이. 이때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하락장이죠. 하락장. 안 좋을 때. 그때의 거래량을 보면 일단 매매 거래량이 막 쭉 늘 때도 있어요. 이렇게 쭉쭉 늘 때도 있어. 근데 전반적으로 수준이 좀 낮죠? 이렇게 뭔가 이빨이 빠진 느낌이죠. 그죠? 근데 전세는 어때요? 매매 거래량보다 항상 많았죠. 이게 이제 하락장의 특징이죠. 왜 그럴까요? 하락장에는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로 가고 싶은 게 또 사람 마음 아닙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위험한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있고요. 상승장 혹은 회복 시기에는 이렇게 매매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보다 많은 걸 보여주죠. 그죠?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최근으로 와볼게요.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최근 5달을 보면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 매매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급속히 올라오고 늘고 있죠. 네네. 그쵸? 뭐 이제 보기님 말대로 요거를 놓고 보면 급속히 올라가는 건 맞죠. 근데 이 앞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의 수준이 보이시나요? 여전히 어떻다? 적다.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위에 좀 정리를 했는데 1월 달에 1414건이었고요. 서울 아파트 기준입니다. 2월 달에 2459건, 3월 달에 2983건, 4월에 3188건, 그리고 이번에 5월 마감이 됐는데 또 늘었어요. 한 300건 정도 늘었죠.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야, 봤냐? 야, 지금 몇 달 연속으로 지금 계속 늘어. 매매 거래량 급증하고 있어. 뭐 이거 아까 뭐 서울 70% 늘었다 이거 얘기했는데 사실 70%가 아니라 200% 는 거예요. 1월부터.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늘어난 거래량은 3,400건이고
이 2006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평균 거래량이 6천 건이거든요. 17년간 평균이. 그러니까 여전히 장기 평균 대비 딱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이러면 매매가 평상시 대비해서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네, 여전히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인사이트를 드리려고 노력했던 게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를 아무도 안 봐요. 전세 거래량을. 매매 거래량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세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왜? 하락장엔 전세 거래가 많고 회복 시기 상승장으로 올라갈 때는 매매 거래가 많아요. 전세 거래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세 거래량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전세 거래량의 12년간 평균은 10,000건이에요, 월. 매매는 월 6,000건이고 전세는 10,000건이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매매가 한 건 일어날 때 전세가 2건 정도 일어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근데 지금 어떠냐? 1월 달에 12,000건, 2월 달에 16,000건, 3월 달에 16,000건, 4월 달에 13,000건, 5월 달에 11,000건이에요. 여전히 거의 3배, 4배에 가까운 숫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를 사람들이 확실히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요거까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거래량이 기존 대비 늘어난 거지 기존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진 건 아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상승률이 커 보이는 것 뿐이다. 이게 사실인 거죠. 그죠? 달라진 게 없어요, 별로. 특별히. 제가 만약에 이게 3,100건에서 매매 거래량이 6,000건 이상으로 늘어났다, 갑자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매매가 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늘긴 늘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6,000건에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들을 말이 없어요. 네, 그냥 별거 없습니다. 이전이랑 비슷합니다 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 주제는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향방,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러면 도대체 뭘 가지고 가늠을 해봐야 될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관전 포인트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관전 포인트를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이 포인트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싶은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기사를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뉴시스에서 6월 30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서울 아파트 매물 2년 11개월 만에 최다. 매수세 다시 위축. 서울 아파트 매물이 2년 11개월 만에 최다 수준으로 늘어났대요. 이상하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물이 어떻게 돼야 되죠? 줄어드는 그렇죠.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물이 더 늘어나서 최다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그죠? 매물이 서울에 나와 있는 매물이 67,000건인데 2021년 9월부터였는데 2020년 7월이 임대차법 나올 때거든요. 그때 이후 최다래요. 급매물 소진에 매수세 위축.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었는데 급매물이 소진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빠졌겠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호가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비싸졌는데? 하면서 위축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거래 소강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이 뉴스의 기사입니다. 제가 서울 아파트 매물을 이 아실에서 따서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에 이게 백데이터가 됐을 겁니다. 여기 보면 67,000건 정도에 걸려있죠? 이거 6만 개니까. 매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죠. 이상하다.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왜 매물이 늘어나지? 거래되는 것보다 물건을 팔겠다고 내놓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죠? 전세입니다. 제가 전세를 항상 같이 봐야 되니까. 네. 전세 매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쭉 줄어들고 네, 있네요. 급감하고 있죠. 많이 줄고 있죠.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니까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매물이 계속 쌓이는데 이 거래량 증가가 매물이 쌓이는 거를 따라갈 수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하반기에. 단순히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줄어들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미 급매물이 빠진 상태에서 호가가 바닥 대비 올라왔거든요. 이 오른 호가를 따라가면서 거래가 만약에 확대가 되지 않고 지금처럼 매물이 계속 적체가 된다. 그러면 다시 가격 상승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상승 거래, 그러니까 계속 나와 있는 호가를 받아주면서 가격들이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게 확실해지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이제 매물을 걷어버리거나 가격을 더 올려서 거래가 안 되거나
이러면서 가격 상승이 길어질 수 있죠. 매물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 근데 현재까지는 매물이 전반적으로 쌓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전체적으로 서울시 아파트 전체 뷰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 아파트를 평상시에 이제 그냥 쭉 보초 세워놓고 따라가는 것만 한 240개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240개 그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어떤 단지는 사실 1월달, 2월달에 거래된 가격 수준으로 여전히 매물이 나오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단지는 1월, 2월에 거래된 것보다 뭐 3억, 4억이 올라가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가 매물 쌓이는 속도를 아직까지는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예,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포인트. 이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7월 달에 수도권에 18,000가구 분양한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딱 보면 여러분 감이 없을 겁니다. 18,000가구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근데 여기 친절하게 적어주셨네요. 올해 월간 최다. 자, 분양을 갑자기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 안에 부동산 114에서 이렇게 발표한 2023년 전국 아파트 분양 및 분양 예정 물량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분양을 이때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걸 집계를 하신 겁니다. 여기서 보면 7월 달이 제일 많죠? 파란색이 수도권이고 회색이 지방이거든요. 수도권이 18,000 그리고 지방이 21,000. 그러니까 요것만 한 4만 세대를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는 거냐면 요 상반기 보세요. 상반기에 15,000세대 넘게 분양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4만 세대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너너님, 근데 분양을 왜 봐야 돼요? 자, 왜 봐야 되냐? 7월 분양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7월에 분양을 했는데 이게 미분양이 늘어난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 갑자기? 또 찬물이죠, 찬물. 그렇죠. 안 근데 좋아하죠? 어이없게 막 분양하는 데마다 막 사람이 몰리면서 막 뭐 몇십 대 일 막 뭐 얼마 전처럼 막 90만 대 1까지는 아니라도 하여튼 몇십 대 1, 몇백 대 1이 나오고 막 실제로 계약도 다 돼. 완판이 다 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분위기 형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요, 미분양이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되살아나가는 분위기에 일단 찬물이 촥 끼얹어지겠죠. 아닌가 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 집만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미분양이 막 늘어난다는 기사 나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불안하죠. 선뜻 사기가 힘들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분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또 마침 분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흥행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분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분양 사업장을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고민을 많이 해. 그러다가 딱 결과를 까고 봤더니 경쟁률이 엄청 높고 이거 뭐 계약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계약까지 다 돼.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지역에 분양받아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 그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 중에 가격이 아직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 못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물건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줘요. 그 인근 지역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바닥 다지고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1월달, 2월달에 저점 거래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영향을 준 것 중에 이제 그 첫 번째 트리거가 둔촌주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둔촌주공 때만 해도, 둔촌주공 분양을 할 때만 해도 거의 1년 가까이 거래가 완전히 끊어진 거래 절벽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 안 보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둔촌주공 분양받는다고? 84가 얼마? 13억? 미쳤어?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둔촌주공 분양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 팔렸잖아. 그 순간 사람들이 거기서 팔리고 피가 붙어서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 전만 해도 막 이런 말도 했었다고. 이거 뭐 마이너스 피 날 거다. 맞아요. 둔촌주공 이제 막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안 좋은, 당연히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전문가들은 원래 중계를 하잖아요. 그죠? 전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이제는 뭐 끝장이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게 둔주가 분양이 좀 잘 됐어. 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피거래가 막 뭐 3억 거래, 4억 거래가 나왔다 막 이런 게 실제로 실거래에 찍히니까 사람들이 그때 기존 아파트도 이제 거의 바닥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시장이 하락장에 특히 거래가 없을 때는 분양시장을 잘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방향을 잡는데. 그러면 이 분양되는 단지가 너나님 다들 흥행을 할까요? 아니면 다 흥행 참패를 해서 미분양이 늘어날까요?
그거를 결정하는 건 뭐냐? 당연히 분양가죠. 가격. 분양가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리버인데 러비라고 썼네요, 제가. 예. 흑석 리버파크 자이. 이번에 90만 명의 한여름밤의 꿈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더운 열대야를 식혀주던, 혹시 나도? 라는 그런 희망을 품게 해줬던 그 흑석 리버파크 자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한참 얘기 많았던 휘경자이. 5구가 7억대에 분양이 돼서 진짜 난리가 났었죠, 여기도. 그리고 여기 옆에 운정자이 시그니처. 다 자이네. 그러네. 그러네. 운정자이 시그니처도 이건 파주인데 GTX A 노선의 역 바로 앞에 생기는 아파트인데 이게 84가 제 기억으로는 4억 후반, 5억 초반 이 정도에 분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하나 더 뒤에 있는 힐스테이트 운정이었나? 그런 기존 신축 아파트들이 6억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이. 그러니까 시세 대비 엄청 싸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주 청약 경쟁률이 난리가 터졌었죠, 아주.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 7월 달에 4만 세대 분양하는데 4만 가구. 이 중에 얼마나 시세 대비 매력 있는 가격으로 나오는 단지가 많냐?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미분양이 늘어나는지 다시 아니면 미분양은커녕 모두 잘 이제 흥행에 성공할지 이거를 보시면 올해 하반기 부동산 방향을 좀 관측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물가 상승률 2%대. 요 기사도 나왔어요. 21개월 만에 최저치다. 자, 다른 기사 또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런 말을 했대요. 물가 상승률 7월까지 둔화됐다. 근데 연말에는 3% 안팎에 머무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7월에는 2%대인데 연말엔 3%? 그럼 물가가 다시 오른다고 보는 거네요. 한은은 일단.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당연히 요거 때문이죠.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깜짝 2%대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번 금리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변화해 왔는지를 알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금리를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 엄청 올렸을까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단편적으로 신문기사 보면서 막 금리 오른다, 뭐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혹은 주택담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치겠네, 이거 금리 또 오르네, 왜 이러는 거야, 이 정도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금리를 왜 올렸냐?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른다는 게 이슈가 크게 된 적이 없거든요. 최근 한 10년 동안. 그럼 왜 도대체 물가가 올랐냐?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풀었어요. 코로나 때 돈을 푸니까 물가가 올랐어. 근데 그 물가 오르는 게 너무 심각하니까 금리를 급하게 올렸어요.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전세 대출이 끼어져 있던 전세 시세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매매 시세에 영향을 줘서 매매 시세도 안 좋아진 거죠. 그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면, 그 중간 연결고리 하나가 바뀌면 그 뒤를 이제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가 2%대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렸으니까 물가가 내려가니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매물이 쌓여있는 게 혹시 소화가 된다거나 매물이 줄어든다거나 분양이 막 흥행을 해, 이게 호조인 상태에서 만약에 물가가 낮아졌으니 이제부터 금리를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수 있겠죠. 사람들한테 심리적 영향을 줄 거예요. 야, 이제 진짜 왔다, 다시 왔어, 상승장 올 거야,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이번 물가 하락이 도대체 왜 갑자기 기대도 안 했는데 2%대로 떨어졌느냐를 봐야 돼요, 또.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석유류가 역대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가격이 4분의 3 토막이 난 거죠. 25% 빠졌어요, 석유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어쨌든 석유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기름값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2%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은이 12월에는 3%가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스탠스를 한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섣불리 금리를 인하할까요? 섣불리 금리 인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매물 적체나 분양시장 흥행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금리 다시 물가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희망이 사라져, 금리 내려주겠지 했는데 금리 안 내려,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다시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마지막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어저께 이런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저께 갑자기 이분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집값은 더 떨어져야 됩니다.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세요. 하향 안정.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거 뭐지 이거 어느 정단에 춤을 춰야 되지? 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서울 수도권 집값이 반등 조짐이 보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랬대요. 대세 상승은 시기상조입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강남 집값은 최대한 억제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되게 웃긴 게 이거 2022년 10월 기사거든요. 오늘이 몇 월이죠? 지금이? 23년 7월이죠. 그러니까 몇 달 전이죠, 저게? 9달밖에 안 됐잖아요. 9개월 전만 해도요, 원희룡 장관이 지금 집값이 지금 너무 미친 듯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가지고 연착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핏 보면 9개월 만에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하셨었냐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소득 대비 여전히 집값은 높다. 그리고 서울의 PIR,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이 18인데 이게 10에서 12 정도로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율로만 하면 한 40% 빠져야 정상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과 9개월 만에 입장이 바뀐 거죠. 네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시장 상황이 뭐고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부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정부는 집값 안정을 추구합니다. 왜? 2022년 10월에 어땠냐면 진짜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 위험하다. 경제에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준다. 근데 지금 조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낮은 수준의 가격이어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승을 바라는 것도 하락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안정적으로 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정부는. 이걸 아셔야 돼요. 상대 마음을. 그러니까 끝모르고 추락하는 작년 말에 특례보금자리랑 규제 완화 이런 거 내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승이 지금부터 커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이없게 여러분들 전혀 생각도 안 할 수 있지만 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정부에서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규제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언제였냐면 MB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그때 처음에 규제 풀었다가 갑자기 집값이 올라갔거든요. 2009년 말에. 그러니까 갑자기 규제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건 이거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계속 다른 입장을 말을 할 겁니다. 지금처럼. 반대로 다시 만약에 급하게 떨어진다. 그러면 또 연착륙 유도하는 거래 활성화 대책 같은 거 내놓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무역 수지하고 경기 침체 같은 거가 우려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잖아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잖아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뭘까요?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금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금리를 내릴 때 부작용들이 많았으면 많은 상황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별로 없는 상황을 좋아하겠어요? 부작용이 없는 상황이 되려면 집값이 낮은 수준이어야 돼요. 금리를 만약에 집값이 높은 수준에서 금리를 내려서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언제든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진짜 경기 침체나 뭐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거나 이랬을 때 금리를 내리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집값이 너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은 금리를 내리는 게 부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걸 별로 바라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선거가 있죠.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정적인 집값 상황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보셔야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네 가지. 23년 하반기에 주택시장 영향 요소를 상승 하락 이렇게 제가 4개를 매물 소화 여부, 분양시장 흥행 여부, 금리, 그리고 정부 정책 이렇게 4개로 나누고요. 각각의 시나리오, 만약에 거래량이 급등하면서 매물이 감소하면 상승할 수 있고요. 거래량이 매물 적체를 소화하지 못하고 매물이 계속 쌓이고 급매물이 계속 나오면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분양시장에서 하반기 분양시장에 완판 행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줄 거고요. 미분양이 증가한다.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됐다. 계속 2%대로 물가 상승률이 나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물가 안정이 확실시되기 전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하지 않거나 혹은 금리를 한술 더 떠서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또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연착륙 대책을 계속 하잖아요. 특례 제출이나 이번에 그 DSR 완화한 거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이런 거를 계속해서 내놓으면 이거 2개 말고도
그러면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것들을 다 싹 빼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규제로 선회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겠죠. 이 포인트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제가 할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한 30분 가까이.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다 그럴듯하지 않나요? 예, 분양이 완판 나면 아 이렇게 돼서 집값이 오를 수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미분양 나면요,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겠죠.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근데 왜 결과는 항상 사람들의 예측과 다를까요?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야, 뭐 앞으로 40% 이상 떨어질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1월, 2월 달에 거래 나오고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제가 좀 약간 어떤 느낌을 느꼈냐면, 같은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막 욕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을. 근데 사실 그분들한테 좋은 인사이트 많이 받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못 맞춘다고. 근데요, 여러분, 예, 전문가는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예, 이런 단기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전문가지 뭐가 전문가냐. 예,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동안 진짜 전망 콘텐츠나 전망 기사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설령 한두 번 그 말이 맞았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그 말 혹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실 수 있나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형, 나 머리 아파. 나 저거 지금 4개가 아니라 난 2개도 지금 못 볼 것 같아. 나 힘들어 죽겠어. 나 바빠, 형. 형이 좀 정리 좀 해줘 봐봐.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형식으로 결론을 내서 보일게요. 자, 제가 아파트 3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짠. 자,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역삼 레미안, 영등포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이제 하겨울 청구, 이 아파트입니다. 제가 왜 그러면 너네는 왜 강남 저 동작구 사는데 지금 동작구 왜 뺐어요? 막 뭐 저 마포 사는데 왜 마포 뺐어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3개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에서 어디다? 최상급지 제일 좋은데, 노원구는 서울에서 그래도 가격 수준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영등포구가 시세가요 서울의 거의 평균 수준입니다. 서울 전체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싸네, 평균보다 싸네, 요렇게 3개를 딱 집어가지고 세대수도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들의 2006년 이후 지금까지의 매매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시죠? 지금 뭐 데드캣 바운스입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비슷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요때입니다.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예요. 자, 보세요. 뚝 떨어졌다 어떻게 됐어요? 조금 올라가죠? 네네. 떨어졌다 어떻게 돼요? 올랐어요. 올라가죠. 여기도 푹 떨어졌다가 올라가죠. 자, 그러면 2009년 말에서 2010년 초에는 과연 어떤 기사들이 나왔을까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2010년 1월 기사입니다. 네, 새해 전망 빼놓을 수 없죠. 2010년 부동산 전망, 내년 집값 2에서 5% 상승할 거다. 자, 그리고 여기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 사진과 막 이 표로 정리한 거, 이거 제가 장담합니다. 2024년 1월에도 이 기사 나올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해서. 자, 2번째입니다. 동아일보 2010년 1월 6일 기사예요. 올해 집값 이젠 오를 때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기사 제목이. 또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국민일보. 이거는 2009년 12월 12월 1월에 나오겠죠. 2010년 집값 3.5% 오른다. 이거 몇 명한테 했어요, 설문을? 무려 100명. 그분들의 면면을 볼까요? 연구소, 학계, 금융기관 등 전문가 100명입니다. 2010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용이 좀 있어요. 85.7%. 100명 중에. 근데 100명 중에 어떻게 85.7%가 나오지? 85%고 86%면 6%야 되는데,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고 100명 중에 85명이
내년 주택 가격이 올해보다 상승할 거라고 말했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년이냐? 2023년이죠. 그럼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됐나요? 쭉. 쭉. 오랫동안, 네, 쭉 밀고. 쭉! 그래서 쭉 미끄러지죠. 그죠? 그럼 뭐야, 이거 다.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100명 중에 85명 틀리셨네요. 그죠? 여러분, 전망은요, 그냥 중계예요. 예, 중계. 스포츠 중계 같이. 스포츠 중계할 때, 아, 네, 지금 11번 선수, 자, 오른쪽으로 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11번 선수, 아, 네, 지금, 네, 2번 선수, 지금 헤딩 슛 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벌어지는 일을 읊는 것 뿐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원래 그러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아, 너나이님, 저 때 이후로 실제로는 하락이 이어졌으니까. 근데 2009년하고 10년이 지금이랑 비슷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게 아니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 아까 그 아파트들입니다. 제가 여기 빨간 점을 찍어놨어요. 이 빨간 점의 의미가 뭐냐? 지금보다 20%가 더 빠졌을 때의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빠지는 게 두려운 분도 있고 기대하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보다 20% 정도 더 빠지면 요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영등포 경남 아너스빌도 요만큼 내려옵니다. 노원구에 있는 하겨울 청구 아파트도 이만큼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2009년에 데드캣 바운스가 아닐까를 고민하던 사람이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쭉 살았습니다. 그러면 20% 가격이 빠졌을 때 후회할까요? 이때 집 산 걸? 이때 집 산 걸 20% 빠졌을 때 이 사람이 후회할까요? 이때 이거 데드캣 바운스니까 기다렸다 사야지라고 했던 사람이 이때 집 산 걸 지금까지 실거주로 살고 있다면 후회할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저는요, 장기간 거주하고 싶은 마음에 거주하고 싶고 정말 그 정도로 마음에 꼭 드는 집이라면, 그리고 무엇보다 영끌하지 않는 아주 냉정하게 계산한 예산 범위 안에서 사는 거면,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시면 전 집은 필요할 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 1년, 2년 뒤에 후회할 수도 있죠. 이때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이런 걸 보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길게 보고 내가 이게 무리가 아니라서 이 정도 빠졌을 때도 집을 급매로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면 필요할 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나이가 집을 사라고 했었다. 여러분, 맞아요. 근데요, 저는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집을 사야 하는 시기는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해요, 가끔. 어떤 사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고등학생이 지금 집을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사라고 하실 건가요? 네. 그럼 왜 그렇죠? 고등학생은 소득 자본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집을 사야 되는 시기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자극적인 전망 때문에 막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니고 제 방송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뭐고 거기서 내 안의 상황을 그 공식에 대입을 하면서 스스로 현명하게 결정하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 거,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다시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어느 누구도 예지력을 가지고 바닥 잡을 수는 없어요. 최근 급매 거래들 보세요. 1, 2월 달에 그렇게 거래가 일어나면서 아마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얘기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하락했고 여전히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매물이 많고 정말로 집이 필요하고 동시에 내가 영끌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고려하십시오. 마침 가격도 떨어졌으니.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안하다, 혹은 나는 더 싸게 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제가 드린 팁,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전세 가격을 같이 보시면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십시오. 준비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집이 6억인데 전세는 3억 5천 정도 해요. 그래서 안 샀어요. 왜? 이거 아까 말한 데드캣 바운스인 것 같아, 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안 샀어. 근데 만약에 2년 뒤에 둘 중에 하나겠죠? 6억 하던 게 5억 5천이 돼. 전세가 4억이 돼. 근데 쭉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분이 이 집을 사기가 쉬울까요? 6억 하던 게 5억 5천으로 떨어졌어. 쭉 떨어지기만 했어.
그럼 사기 쉬울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죠. 또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상황, 이런 시나리오가 됐을 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면 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 이겁니다. 또 반대로 6억에 3억 5천 하던 게 2년 뒤에 6억 5천에 뭐 5억이 됐어요, 전세가. 자,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또 사기 힘들어요. 왜? 아니, 내가 6억에 봤는데 집을 어떻게 사 5천만 원 더 주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차이가 많이 안 나게 됐다라고 하면 전세보다 매매가 유리하잖아요. 그때는 집을 꼭 사십시오. 예,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을 제가 오늘 콘텐츠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콘텐츠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본인들은 공부를 안 하고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것만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결정을 못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 2년 뒤가 아니라 5년, 10년 뒤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합리적이었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막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잘 결정하실 수 있는 걸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룰루님이 네네, 지금 댓글에 질문 근데 주셨네요.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꼭 드는 집이라면은 뭐 범위 안에서 사면 된다고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마음에 꼭 드는 집은 연끌을 해야 갈 수 있더라 라면서 이제 룰루님께서 댓글로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이거 돌리지 않고 그냥 말씀을 해볼까요? 우리 룰루님이 제가 어떤 분인지 일면식도 없지만 그렇죠. 룰루님을 제가 정말로 아끼는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눈높이를 낮춰라 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요즘에 뭐 좀 그런 생각 들 때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들 불행할까? 점점 편리한 세상에 사는데. 예, 근데 제가 인스타를 안 해서 근데 인스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해시태그에다가 막 그런 거 달더라고. 막 반포 리체 막. 한강 뷰. 막 그런 아파트 이름을 해시태그에 다는 거야. 그러면서 집에서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 타서 찍은 아침 뷰. 와, 이제 여름이 오나 보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밑에 아파트 이름을 왜 다나 했어, 나는 처음에. 우리 집이 뷰 맞지. 그러니까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 집 여기 산다 이거잖아.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흔히 말하는 집에서 물려받을 게 있는 게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요, 처음에 마음에 꼭 드는 집에 갈 수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마음에 드는 집은 꼭 영끌을 해야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영끌을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혹은 영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마음에 드는 집에 갈 수가 없다. 근데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마음에 드는 집에 갈 수 없지만 10년 뒤에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집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진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무너지지 않는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죠. 버는 돈을 늘리거나 내가 그 집에 가고 싶으면 버는 돈을 늘릴 게 아니면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영끌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보셨죠? 최근 2년 동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